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카이펑 시내에는 따샹고스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따샹고스는 당나라 시대에 무축전에 의해 폐위됐던 예종이 다시 복위한 시점인 서기 712년에 세워진 사원입니다. 사원 입구에는 수호지에 등장하는 노지심이 큰 나무를 뽑는 조각상이 있는데 바로 이 부근 채소밭에서 노지심이 80만 군군의 교두인 임충과 의기투합해 의형제를 맺은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티엔왕디엔을 비롯해서 각 건물들마다 독특한 불상들과 나한상, 불교 장식들로 넘쳐납니다. 특히 천수관음상 앞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천수관음이야말로 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향을 피우니 향 냄새가 상당히 강하게 코를 자극합니다. 노지심 앞에서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발부둥치기도 하고 청나라 복장을 입고 더위도 잊은 채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어른들처럼 향초를 피우며 예를 올리기도 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카이펑은 북송시대 수도였던 만큼 최고의 관청인 카이펑푸가 있습니다. 카이펑푸는 동쪽은 관청이고 서쪽은 사당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대한 관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카이펑푸의 박물관이자 옛날 복장이나 거리 풍경들을 전시한 누각인 칭신로우에 올랐더니 온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카이펑푸의 주인공은 역시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포증입니다. 포증은 검은 얼굴에 검은 수염을 휘날린다 해서 바오라우 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석상이 하나 서 있는데 늠름하고 온화한 모습이라 드라마에서 봤던 그의 날카로운 지혜와 인간적 착취가 물씬 풍깁니다. 서쪽에는 지금의 감옥이라 볼 수 있는 라오팡이 있습니다. 좁은 감옥 안은 그리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은 죄를 반성하는 곳이니 차분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카이펑푸를 나와 20여 분 걸어가면 마오꿍츠가 보입니다. 카이펑푸가 관청이라면 마오꿍츠는 포증이 살던 집을 개조한 사당입니다. 포증이 마오꿍츠에 거주하면서 카이펑푸에서 근무했던 것이죠. 문과 건물, 정자와 벽, 복도와 다리, 분수와 폭포, 석상과 계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오꿍츠의 아담한 모습을 보니 공사 구별이 뚜렷했던 포청천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연한 자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허난성 정조우에서 1시간가량 서남쪽으로 달리면 덩펑현입니다. 덩펑현은 소림사 초입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다시 10여 킬로미터를 가면 바로 숭산 소림사입니다. 소림사까지 오르는 길에는 소림무술을 연마하는 학생들 모습이 장관입니다. 10살 전후의 아이들 수십 명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뜨거운 햇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 사원인 소림사를 가까이에서 보려면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소림사를 구경하는 것인지 관광객을 구경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람들과 연신 부딪힙니다. 소림사는 서기 496년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발타가 세운 소승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송시대에 이르러 달마가 소림사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때 소림사는 달마의 대승불교 사원으로 바뀌게 되고 선종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한 소림사는 무림도장을 겸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무공을 연마한 소림사의 승려들은 당나라를 건국한 이세민을 돕고
공을 세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에 이르러 소림사는 5천 칸이나 되는 큰 사원이 되었으며 2,000명에 이르는 스님들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청나라 옹정제는 소림사의 반란을 견제해 방화단을 보내 불을 질렀습니다. 1928년에도 군벌인 스요우산이 다시 방화를 해 소림사의 많은 유산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중국 건국 이후 여러 차례 중건해 현재의 3만 평 규모의 사원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는 이조암이 있습니다. 이조암 한가운데에는 사당이 있고 양옆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뿜어나오는 샘이 2개 있습니다. 1위엔을 내면 종이컵 하나를 주고 그 물을 마시게 해주는데 그 맛이 약수처럼 약간 시큼합니다. 그런데 양쪽 샘물의 맛이 서로 다른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산을 내려와 소림무술 공연장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무공시연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이나 칼 등 다양한 무기를 들고 현란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동물들의 동작을 응용해 만든 권법을 선보이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본 것인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날카로운 공격력의 장점을 살린 권법들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우스꽝스럽기도 하며 박력도 있습니다. 역시 직접 보니 생동감이 넘칩니다.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소림무공은 흥미진진합니다. 아무리 연기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합 소리는 기세가 있고 날고 뛰고 부르는 소리도 바로 앞에 있으니 다 들립니다. 악당을 물리치려면 대련 연습을 잘 해야 하겠죠. 실전 같은 대련도 있습니다. 역시 소림무공이라 칭찬해줄만 합니다.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소림무공을 따라 배우기 또는 흉내내기 정도일까요? 재미있는 건 관객 3명을 나오라고 해서 소림무공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관객과 호흡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듯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영화배우 리 렌제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것일까요? 리 렌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연걸이라고 부르죠. 소림무공을 선보이는 학생들의 공연이 영화배우처럼 멋진 포즈입니다. 소림사에서는 꼭 이 공연을 봐야 합니다. 입장료가 100위엔인데 공연 관람이 포함된 가격이니 놓치면 후회할 일입니다. 중원의 고대 도시 러양 시내 중심에서 약 20km 떨어진 룽먼까지는 시내버스로 약 1시간이 걸립니다. 룽먼에 도착해 부지런히 석굴 입구로 갔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새긴 바위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건 입장료가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80위엔이니 꽤 비싼 편입니다. 룽먼에는 이허라는 강이 흐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있는 석굴을 서산석굴, 동쪽에 있는 석굴을 동산석굴이라 합니다. 남북조 시대 북위 정권이 따퉁에서 러양으로 천도한 이후 따퉁에 윙강석굴을 세운 숭불정신을 기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멋진 번자체로 용문이라 새긴 곳이 석굴 입구인데 강을 연결하는 2개의 다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입구를 지나 오른쪽으로 절벽을 따라 오르면 서로 다른 모양과 생김새의 석굴과 불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23년에 걸쳐 무려 80만 명이 동원돼 만들어졌다 하는데 그 열정이 놀랍기도 하고 동원된 사람들의 고통 또한 전해집니다. 크고 작은 불상과 조각상이 바위와 동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으니 일일이 다 보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선산은 너비가 30m에 이르는 이곳 최대의 석굴입니다. 무축천이 사비를 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한가운데 우뚝 선 로사나 대불은 머리가 4m, 키가 1.9m이고 전체 높이가 17.14m에 이르는 거대한 두쌍입니다. 로사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 중 하나입니다. 로사나 대불의 좌우에는 부처님을 측근에서 보좌한 아난다 존자와 부처님 사후 교단을 이끈 까사빠 존자, 그리고 금강과 신왕의 조각상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조각으로 넓은 미소에 소라까지 담은 듯한 빼어난 예술적 감성을 그대로 담은 걸작입니다. 강을 건너면 동산석굴입니다. 산세가 좀 더 험해 보이는데 동산석굴에서 바라본 봉선사 석굴과 불상은 더욱 멋져 보입니다. 동산석굴에서 북쪽으로 조금 가면 자그마한 불교사원 향산사가 있습니다. 향산사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강을 내려다보고 서 있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백거이를 비롯해 많은 문인과 승려들이 즐겨 찾던 곳이라 하고 청나라 걸륭제도 다녀왔으며 장제스와 그의 부인 송메이링이 이곳에서 피서를 즐겼다고도 전해집니다. 시인 백거이는 향산거사라고 그의 벼로가 말해주듯이 향산사에서 강을 바라보며 여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거이의 묘원인 바이위엔이 이곳에 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서늘하고 풍경 좋은 찻집이 있습니다.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향 좋고 맛깔나는 차 한 잔을 마신다면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룩먼석굴에서 1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20여 분을 걸어가면 소설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의 무덤, 관린이 있습니다. 인용과 충의의 상징인 관우는 중국 사람들이 신으로까지 받들어 모시며 관공이라 높이 칭송합니다. 가는 곳마다 관제묘 또는 사당이 있습니다. 관린에도 그의 조각상이 있고 양 옆에는 그의 아들인 관평과 부하장수 주창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관우의 수급이 있는 무덤 관리는 실제로는 명나라 때인 1592년에 사당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하는데 청나라 걸륭제 때에 이르러 150여 칸이나 되는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사당은 종교의 혼합체 같은 느낌을 줍니다. 더구나 관우는 재물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서민들의 영웅으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관제총에 이르면 돌패방이 있고 그 뒤에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 앞에 서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좁은 공간에 차례로 서 있는 폐방과 정자처럼 생긴 베이팅이 연이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덤을 돌아보면 팔각형 모양의 높이가 10m, 너비가 250평방미터에 이르는 단단한 돌로 외벽이 꾸며져 있습니다. 로양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 정도 동쪽으로 가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라는 바이마스가 있습니다. 동환시대인 서기 68년에 세워진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후 처음으로 세워진 사원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한나라 명제가 어느 날 꿈에서 금빛 찬란한 선인이 황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물으니 그 선인이 천축의 부처라고 했다 합니다. 이처럼 바이마스는 천축, 즉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온 승려를 위해 황제의 명으로 세운 사원이라고 전해집니다. 바이마스라는 이름은 백마 2마리에 불경을 싣고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원 입구는 물론이고 곳곳에 백마상이 서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파되고 삼국 모두 불교를 숭상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
한국 불교계가 세운 비석과 일본 불교계가 세운 조각상도 있습니다. 바이마스의 역사가 지닌 상징적 의미가 되새겨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이마스는 여느 불교 사원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원 제일 안쪽에 있는 피루거 벽면에 최초의 불경 번역인 42장경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에 둥근 문을 통과해서 되돌아 나오는 길이 참으로 멋집니다. 들어갈 때는 건물 안에 있는 불상들을 살피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더니 좌우로 길게 뻗은 길이 이렇게 긴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산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